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M4, 탕핑, 사또리, 한국, 중국, 일본이죠. 이 세 나라의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기사도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공감대가 있다. 제가 봐도 세 나라들이 큰 맥락으로 보면 비슷하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가장 먼저 발생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진행 중이고, 중국은 늦게 시작은 했지만 안 좋게 진행되는 속도로 보면 우리보다 엄청 빠르거든요. 하여튼 세 나라가 비슷해요. 결혼 기피,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이거 하여튼 나중에 요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 아시겠지만은 시진핑이 여자에 대해서 사회의 역할보다는 가정이나 결혼에 충실해라. 여자는 집에서 애를 낳아라. 이런 저출산 대책을 펼쳤거든요. 이제 한다고 말을 했죠. 결국은 뭐냐? 역할 분담으로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가정과 결혼에 충실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했던 거랑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일단 댓글 하나 보시죠. 남자는 배가 부를 때 여자를 찾고 여자는 배가 고플 때 남자를 찾는다는 말은 너무나도 증명이 잘 되었습니다. 이젠 그것을 활용하여 출산율을 올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죠. 중국이 출산율이 올라간다면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방법을 공개적으로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이 전략을 썼다라고 보여요. 이 전략을. 그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처럼 극심하진 않죠. 그러니까 동아시아권은 전체적으로 학계 출산율이 다 낮아요. 싱가포르든 홍콩이든 대만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나마 1.2대를 유지하는 거는, 그 이상을 유지하는 거는 바로 이런 전략이 먹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OECD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이 낮긴 낮지만 이제 동아시아의 어떤 특유의 문화, 체면을 중시하고 그리고 갖춘 상황에서 이제 결혼을 하려는 그런 문화가 서구권에 비해서는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댓글 쓰신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본적인 전제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도 1.2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동아시아는 지금 심각해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 밑에 그래프가 뭐냐면 중국의 인구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이 1960년대, 1970년대였어요. 이때는 10년마다 2억씩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말에 10억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1979년도에 한자녀 없기, 한가정 한자녀. 우리나라는 1982년에 이걸 썼거든요. 전 세계에서 두 개 나라밖에 없죠. 제가 봐도 속도가 진짜 빠르긴 빨라요. 이 증가폭이 10년에 2억이면 엄청나게 애를 많이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의 정책을 보니까 2010년대부터 국책연구기관에서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자녀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고,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 2013년도에 한자녀 정책을 완화해서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는 허용을 하는 걸로 바꿨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0월에는 한자녀 정책을 완전 폐지를 시사했고, 또 2016년도에는 한자녀 정책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두 자녀 정책으로 선회를 했고, 그리고 이미 정책적으로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 들어서는 당원이라든가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한자녀 갖기 이걸 안 했대요. 그러니까 2010년대부터는 사실상 거의 폐지된 거였죠. 그리고 2015년도에 공개적으로 한자녀 정책을 폐지를 하면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 요쯤에 약간 반등을 합니다. 학교 출산율이. 그러면서 한 1.8 가까이도 가는데 갑자기 2017년부터 출산율이 폭락을 해요. 그러면서 한 5년 만에 1.8 정도에서 1.07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정확한 이유는 제가 단정은 못 짓겠지만 일단 이런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청년들이 과도한 집값, 교육 비용, 그리고 지참금 부담, 요 세 개를 주로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부동산 가격,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라든가 선진 이런데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지금 가져온 자료는 중국 베이징 부동산 인덱스입니다. 지금 2017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한 17년도까지 이게 인덱스로 봤을 때 90에서 한 158 정도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인덱스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선호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뭐 한 3배 가까이도 올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매우 짧은 시간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물론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높았던 거죠. 베이징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지금 오른쪽 걸 보면 중국이 부동산 가격이 비쌌을 때, 한참 비쌌을 때의 PIR, 소득 대비해서 가격을 보면 한국도 31 찍었을 때 베이징 같은 경우는 51.78까지 찍었대요. 한때는 100도 넘었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기사 찾아보니까. 상하이 같은 경우도 18, 홍콩은 42, 뭐 선진은 41, 강정호는 40, 대만 같은 경우는 30.88,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도쿄 같은 경우는 13.63, 뭐 이제 요렇게 이제 나오는데, 엄청나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비싼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서울 가격보다 더 비싼 거죠. 왜? 상대적으로 중국이 우리보다 소득이 적으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 9월달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PIR이 26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뭐 10이 조금 넘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26.0. 뭐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때 당시 중국, 아마 이거는 중국 전체 자료인 것 같은데 34.6이 나와요.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 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대도시는 당연히 이것보다 높겠죠. 그러니까 중국 청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정말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죠. 지창금 문화. 이제 신랑이 신부 집 쪽에 돈을 주는 건가 봐요. 그래서 기사 검색하다 보면 18억 이야기도 나오고, 뭐 지금 여기 기사는 3.7억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신부들 드리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부담되니까 남자들이 그냥 혼자 살겠다. 그러면서 중국이 수년째 지창금 전쟁, 그리고 아들 낳을까봐 무섭다. 일종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586 딜러론이죠. 딜러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 보시면 중국 정부도 잘못했어요. 뭐냐가 하면 중국 정부는 성장률이 떨어지면 부동산 부양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도자들이 이 선택을 많이 하죠. 경기 안 좋으면 부동산 통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08년도, 2015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GDP의 30% 정도를 아파트 건설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을 했고 거대한 자본 격차가 발생한 거예요. 특히 기성세대와 젊은 청년들. 엄청난 차이가 났겠죠. 그리고 노동의 의지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중국의 국민들도 팡루라고 하네요. 부동산 노예. 인생 목표가 주택 보유. 한국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한때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경우는 PIR이 100을 넘긴 적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2022년도 10월 기사인데 영원히 오를지 알았던 집값이 무섭게 내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기사가 있고, 아시겠지만 지금 뭐 거의 1년 이상 지났지만 지금도 내리고는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중국은. 그래도 아직까지 비쌉니다. 워낙 비쌌기 때문에 그나마 내려왔다고 해도 아직도 PIR이 높은 편이에요. 소득 대비하면.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비교 시점은 그겁니다. 한국, 중국은 현재, 일본은 과거 한참 버블 시기, 이때랑 비교하시면 세 군데 다 부동산 버블이 발생했죠. 소득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비쌌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1992년도 넘어가면서부터 일자리가 불안해졌어요. 버블이 꺼진 이후로.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IMF 이후로 계속적으로 안 좋았어요. 구인 배율로 봤을 때는 1.0 안 넘었거든요. 2000년대 이후에는. 물론 지금이 더 안 좋죠. 2000년 초반 중반 이럴 때보다 지금은 매우 안 좋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매우 심각하죠. 중국의 청년 실업률.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요. 그리고 여자들의 눈높이. 중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빼고
일본 여자들은 그 버블 시기에 큰 키, 높은 연봉, 고학력을 요구를 했죠. 한국 여자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딜러들의 가세. 일본이 그때, 일본의 부모님들도 그랬는지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지금 현재 딜러분들이 많으시죠.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부담을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뭐 과거처럼 시집살이 하는 것도 없는데, 시집살이는 안 하면서 또 반반은 안 해요. 비페미니즘이죠. 중국은 지금 지창금 문화가 있죠.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섞이다 보니까 한중일 남자들이 선택한 건 뭐다? 결혼 기피, 연애 기피, 저출산. 시기의 차이지만은 원인은 비슷한 것 같아요. 큰 맥락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지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여기 댓글 쓰신 분 말씀처럼 남자는 배가 부르면 여자를 찾고 여자는 배가 고플 때 남자를 찾는다는 이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운 것 같아요. 일본은. 중국도 이 모델로 가는 것 같아요. 즉 남녀의 역할 분담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는 남자 위주로.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때 기준금리를 6% 이상 올려가지고 버블이 터졌잖아요. 인위적으로 저는 꺼뜨렸다고 보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너무 올린 거 아니냐 뭐 그런 비판도 있는데 저는 인위적으로 꺼뜨렸다고 보는 입장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버블이 꺼지고 있죠. 요거 관련해서는 뭐 제가 뭐 이쪽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영상을 조금 몇 개 들어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중국이 빠지잖아요. 그거를 막 부양하려고 한다든지 뭐 반전시키려고 한다든지 그 정도의 노력은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약간 간망 분위기 느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랬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부동산이 소득 대비해서 높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PIR이 26배인가요 지금? 26입니다. 9월달 기사로 나왔을 때. 물론 최근에는 또 빠진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동안에는 약간 뭐 역전세난, PF 문제 때문에 좀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다가 최근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 최근에는 조금 부동산이 약간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여튼 그래도 지금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남녀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일본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요. 아직까지 여자들이 요구하는 오냐. 그리고 여자들이 일자리를 늘려줘야 된다. 사회 진출을 많이 해야 되고 경제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크게 이 부분이 지금 한국, 중국, 일본이 다른 거다. 즉 중국은 일본 따라가는 것 같아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한국은 다른 방향으로 가요. 나중에 성적표는 몇 년만 지나면 나오겠죠. 일단 일본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한국과 중국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한국이 더 떨어질 것 같고 중국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가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을 따라잡으면서 전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진핑의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러면 결국은 전 세계 1위 저출산은 한국이 당분간은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참 새나라 청년들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부분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책을 펼쳐서 젊은 청년들이 고생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부동산 버블, 일자리 불안, 뭐 딜러들의 가세 이런 등등등 결국은 정치인들이 잘 못한 건데 하여튼 젊은 청년들이 너무 고생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동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세상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당장에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도 또 갑자기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게 또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절망만 하지는 마시고 하여튼 뭐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사시면서 또 혹시나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